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방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양자 회담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저녁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정상들과 종전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이제 보름난 듯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이맘때 되면 달력과 다이어리 준비를 하게 되죠. 새해를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자 즐거움인데요. 특히 달력은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일종의 부적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걸어두면 금전운이 따른다는 은행권 달력은 나오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요. 조폐공사에서는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간 100톤이 넘는 부산물로 돈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 달력은 행운과 재물의 상징으로 주목받으면서 중고거래 시장에서 웃돈이 붙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모델로 참여해서 판매 수익 전액을 아동학대 피해 지원에 기부하는 경찰청 달력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달력이 단순한 날짜 표기 기능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연대 의미를 담는 매체로도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풍경들 이면에는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품는 개인의 바람과 또 우리 사회에 거는 기대,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달력을 준비할지 궁금합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경제와 세상 보는 안목을 끼우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에는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 쌀은 흰 쌀보다 덜 깎여 있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다 보니까 당뇨나 다이어트 할 때 자주 추천되는데 심지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국산 이것에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요. 뼈 건강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페놀산 배당체가 함유됐다고 밝혔는데 벼의 겉껍질만 벗겨 만든 이 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로 병충해가 늘면서 고추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양한 병충해에 강한 고추 유전 자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고추 유전 자원을 발굴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고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채소 작물인데요. 최근 기후 온난화로 병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탄저병, 역병, 세균성 반저병, 바이러스 등 여러 병에 강한 고추 유전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유전 자원들은 앞으로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육종 소재가 됩니다. 네, 고추 이 병 저항성을 확인하려면 이 번거로운 생물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네, 전통적인 생물 접종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 진청에서는 유전자 마커 14종을 이용해서 고추의 유전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병의 저항성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원에서 이 저항성을 확인한 건가요? 네, 전 세계 112개 국가에서 수집한 7천여 점의 고추 자원을 분석했는데요. 그중에서 5가지 병의 저항성을 가진 자원 13점, 4가지 병의 저항성을 가진 자원 10점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역병, 포티 바이러스, 토마토 반전 시드름 바이러스 등 4종 병에 모두 강한 IT29195라는 유전 자원은 굉장히 우수한 소재입니다. 네, IT229195. 앞으로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고추 역병은 접종 후 4주 뒤 유전형 분석을 통해서 역병 저항성 자원 5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추 연구를 시작으로 벼, 밀, 콩 등 20개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병 저항성, 재저항성, 유전형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우수한 유전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농가와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 반려견들의 건강 관리와 또 맞춤형 사료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애 단계별 사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럽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 반려견 건식 사료 시장은 2018년 6%에서 2023년 10.5%, 노령견용 사료 시장도 12.7%에서 16.5%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반려견의 실제 생애 주기별 소화 능력 차이가 어떤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농촌진정은 1세 미만이 비글자견, 3에서 4세인 성견, 10에서 12세인 노령견을 대상으로 주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의 소화율을 정량 비교했는데요. 네.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단계가 바로 자견이었습니다. 성견과 비교해질 때 여러 영양소의 소화율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조단백질 소화율은 자견은 89.6%, 성견은 91.7%, 조지방 소화율도 자견은 97.4%, 성견은 97.8%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나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 소화율도 자견이 전반적으로 낮았는데요. 이는 성장기에는 소화기관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아지들은 이 영양소 함량을 높일 게 아니라 잘 흡수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네. 나이별로 맞춤형 사료 생산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양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대로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사료는 소화와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사료 형태, 가공 방식, 원료 상태 등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노령견은 성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부 항목에서 소폭 감소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즉 현재 성견과 노령견의 최소 영양소 요구량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기준이
타당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셈입니다. 네. 예, 이번 연구는 반려견 생애 주기별 소화 능력 차이를 정량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향후 맞춤형 펫프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인삼 농가의 장목 관리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요? 네, 겨울철에 토양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서리빨 때문에 인삼 뿌리가 들뜨고 머리 부분이 얼어버리는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빠르게 오르게 되면 싹이 지나치게 일찍 트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두들기에는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온도 변화를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이미 뿌리가 들뜬 인삼은 고랑의 흙을 살짝 덮어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폭설 대비입니다. 낡은 해가리 시설은 미리 수리하고 지주목은 표준 규격에 맞게 단단히 설치해 주셔야 눈이 쌓일 때 구조물 붕괴나 인삼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올겨울에 인삼밭에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세상 보는 안목과 경제력을 키우는 보이는 건 너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단기금리는 내려가는데 문제는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환율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무색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요일 새벽에 12월 10일 날 연준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네. 뭐 그날 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날 새벽에 미국의 주말에 상황이 좀 안 좋았죠. 장기금리가 많이 올랐고 주가는 급락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짜리 미국 금리는 0.05%포인트 올랐고 30년짜리 금리도 0.0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나스닥이 뭐 2% 가까이 급락했고요. 1.7%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늘 우리가 걱정했던 AI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뭐 기업들이 수익성이 괜찮겠는가라는 걱정들이 여전히 좀 다시 불거진 영향이 있고요. 네. 브로드컴이라는 그 시가총액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도 뭐 10% 이상 급락을 했고요. 오라클도 그 전날까지 합쳐서 뭐 거의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도 뭐 지난 주말에는 3.3%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장기금리가 상승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가 상승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다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네.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살짝 어려운 거군요. 그것도 하나의 영향은 줬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아까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의 수익성이 괜찮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았던 거죠. 네. 사실 이게 지난 주말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9월 17일부터 올해 연준이 금리를 3번 연속 내렸습니다. 네네. 9월, 10월, 12월 이렇게 3번 내렸는데 0.75%포인트를 인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1년짜리 금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만 10년짜리 금리는 0.16%포인트, 30년짜리 금리는 0.20%포인트
사실 크게 상승을 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왜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여쭤보려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네. 인하했는데 네. 이렇게 장기금리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성장률은 굉장히 좋고 미국 경제 괜찮잖아요. 물론 걱정은 물론 있습니다만 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아 보이고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아직 높은 것 같다. 네. 뭐 이게 기본적인 그 지금 생각이에요. 지난 FOMC 때 연준에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8% 성장할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그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지난 연준 FOMC 때 2.3%로 무려 0.5%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거야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네. 물가 전망을 소폭 하향하긴 했습니다. 2.6 전망하다가 2.4%로 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살짝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준이 추구하는 2%보다는 많이 높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성장률은 좋고 물가는 아직 높은데 과연 기준금리를 연준이 지난 목요일 날은 낮췄지만 네. 계속 낮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하나 생긴 거고요. 지금 현재 연준의 전망대로라면 내년에도 한 번, 내후년에도 한 번 정도의 인하가 반영이 돼 있어서 물론 인하를 하긴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 뭐 장기금리가 계속 따라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연준 의장은 나와 금리 정책을 할 땐 먼저 협의해야 돼라고 네, 그렇죠. 인터뷰를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압력을 넣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연준은 2번 내리고 싶어하고 경제도 좋고 물가도 여전히 높은데 대통령이 자꾸 금리를 더 내리라고 하는 걸 보면 네. 물가가 엄청 오르지 않을까,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그 걱정까지도 이제 더해진 거죠. 네. 근데 교수님, 그 단기 금리, 장기 금리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궁금해요.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단기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연준이 정책 금리, 뭐 하루짜리, 뭐 일주일짜리 이런 것들이 정책 금리고요. 이 정책 금리는 단기 금리를 움직입니다. 단기 금리라 함은 물론 만기가 1년에서 2년짜리 정도를 우리가 단기 금리라고 부릅니다. 이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에 그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1년짜리 금리나 2년짜리 금리는 똑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장기금리가 좀 다른데요. 장기금리는 보통 우리가 10년짜리 금리를 얘기하지만 30년짜리 정도까지도 우리가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이 10년에서 30년짜리 이런 장기금리는 대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예금을 3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30년 만기 예금, 10년 만기 예금을 우리가 1년짜리보다 더 금리를 높게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길게 예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죠.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맞아요. 10년이나 30년 동안 묶어둬야 되니까 거기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1년짜리 금리보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래의 과연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미래의 물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장기 금리는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금리는 미래의 성장이나 물가가 얼마나 변할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30년 동안 네. 평균적으로 잘 모르니까 보통 30년짜리 금리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제자리인 건가요? 그렇죠. 거의 제자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처럼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30년짜리는 그대로 있고 네. 기준금리는 내려가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네,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금리를 움직이면 장기 금리는 거의 비슷하거나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단기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어지면 방금 제가 30년짜리는 그대로 있고
1년짜리는 움직이니까. 1년짜리가 움직여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보통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여요. 아, 차이가 벌어지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건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풀다 보면 미래에 언젠가는 어딘가에서는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보통 벌어질 때, 확대될 때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거꾸로 30년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단기 금리가 상승할 테니 네. 이 둘의 차이가 좁아지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는 연준이 이제는 경제가 서서히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가도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확대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보통 예전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주로 성장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헷갈리는 것은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고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미래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도 아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 좀 네. 헷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더 강하게 금리를 인하해라라는 압력을 목소리를 가하고 있어서. 내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걱정하는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그 시장의 기대보다 좀 보수적이었다. 또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준이 보수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맞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사실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들이 단순하게 미래의 성장이 아까 제가 미래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결합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정은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더 내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돈이 재정에서로 풀리고 기준금리 인하해서 통화정책으로도 풀리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우려가 높아지겠다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국채 발행이 많으면 수요와 공급의 이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네.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높아지게 된 이유는 이번 연준 FOMC는 기준금리만 낮춘 게 아니라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적 완화처럼 보이는 그 정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3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매월 400억 달러씩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양적 완화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어주는 정책인 거죠. 기준금리도 낮췄고 더군다나 월간 40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친절하게도 이것은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라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면서 네. 왜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람들은 양적 완화로 봤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걸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이번에 3.5%에서 3.75%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겠습니다라고 0.25를 낮췄죠. 네. 그렇게 되면 이 하루짜리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보통은
알아서 금리들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알아서 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보통은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은행들이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돈이 남는 은행도 있고 돈이 살짝 모자란 은행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단기적으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습니다. 이럴 때 국채를 담보로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루짜리 금리랑 뭐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가 쭉 은행들이 조정을 하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 있는 유동성이. 그 유동성이 좀 빡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유동성이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이 시장을 레포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시장이 좀 빡빡하다. 그래서 이 밴드에서 아까 연준이 정해준 이 밴드에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유동성이 잘 흘러가도록 1년짜리 아까 하루짜리가 일주일짜리로 일주일짜리가 한 달짜리로 이렇게 잘 흘러가도록 이 배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풍부하게 돈이 흘러가도록 유동성을 와. 풀어주는 역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풀어준 것은 이러한 준비금 관리 매입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배관을 좀 잘 흘러가기 위한 유동성의 공급이지 뭐랄까요 이게 양적 완화처럼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서 전반적인 경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를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유동성 공급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나 3년 미만의 단기 채권을 매입해서 이 배관을 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지만 네. 어쨌든 모양새는 국채를 매입해서 돈 푸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은 결국 이거 양적 완화가 아닌가 QE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 경제도 괜찮은데 물가는 아직은 높은데 게다가 국채까지 매입한다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커진 것이 네. 최근에 장기 금리가 꿈틀꿈틀대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이유들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불협화음 있잖아요. 얘기하다 말았죠. 네. 네, 연준의 불협화음은 그래서 이게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까 돈 엄청나게 풀고 있구나라고 기대할까 봐 시장이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차단하는 이런 효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FOMC 때 3명의 반대표가 있었어요. 나는 네네, 맞아요. 0.25%포인트 인하에 반댈세라고 하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더 많이 인하해야 돼라고 50bp 인하를 주장했던 스티븐 미런이라는 이사이고요. 이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2명이 동결해야 된다. 금리 내리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의 논리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은 약간 제약적으로 약간 빡빡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중인 것은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확신하긴 좀 이르다. 왜냐하면 아직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부근에 있고 뭐 끈적한 물가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뉴욕 시장 선거 때도 이게 가장 큰 화두였죠. 생활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커피값이 1년 사이에 40%가 넘게 올랐다. 뭐 소고기 값이 10% 이상 올랐어요. 뭐 이런 지금 고통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생활 물가를 좀 잡는 방향으로 계속 뭔가 정책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고요. 위험 자산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경제는 괜찮고 그런데 금리까지 잘못해서 인하했다가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 70년대에 우리가 정책을 실패했던 이 역사를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트라우마가 연준이나 중앙은행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뭐 조금 나빠지는 듯한 모습을 뭐 고용시장이라든가 연준이 미국 경제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도 연준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가는 이것이 이제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책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지나친 말씀이시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워워 하는 하는 차원에서의 우리가 언제든지 안 좋아지면 할 거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어. 너무 세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경제가 아직은 괜찮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아서 그래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그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어려워질까요, 교수님?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아까 연준의 전망대로라면 내년에도 할 거고요. 내후년에도 하겠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두 9월부터 9월, 10월, 12월 지금 석 달 사이에 3번이나 인하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2번밖에 안 한다고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할 텐데 그만큼 사실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생각보다 세진 않다라는 실망들이 좀 있는 번이죠. 거죠. 그렇게 과도하게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네. 것 같긴 네,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인하를 빨리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가 워낙 괜찮고 내년 성장률을 아까 0.5%포인트나 올렸잖아요. 네. 예,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위에서 경제가 앞으로 2, 3년 동안에 있을 것 같고 물가는 연준이 생각하는 2% 위에 앞으로 물가가 2, 3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주가도 여기 고점쯤 되는 것 같고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모습도 좀 있죠. 지금은 그냥 워워해야 할 네. 그 시점이다. 네, 다만 지금 거죠? 연준이 그런데도 금리를 그걸 왜 낮추는가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네. 역시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실업률이 4.2%인데요. 내년도에 연준이 생각하는 실업률 전망이 4.4%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다 뜨겁고 다 좋은데 아직도 약간의 고용시장은 좀 불안불안해라는 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가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질까 봐 보험성으로 기준금리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낮추는 정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는 표현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조금씩 내리는 게 고용 시장을 좀 고려했다라고 맞습니다.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 시장을 제외하면 사실 안 내려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데 고용 네. 시장은 좀 빡빡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인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봐라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서 더 내려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AI가 확산되면서 요즘에 뭐 고용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또 동결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가 미국이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내리다가 일단 멈추는 듯한 분위기고요. 그리고 마치 올릴 것 같은 이야기들도 살짝 나오고 있긴 한 상황이죠. 유럽의 중앙은행도 지금 계속 동결하는 분위기 앞으로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지만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서 연준은 내리고 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먼저는 환율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리거나 적어도 내리는 걸 멈췄는데 미국만 내년 내후년까지 내린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달러의 악세를 달러의 약세 방향으로 아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실제 올해 내내 이렇게 움직여 왔죠. 그래서 올해 달러가 연중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한 9% 정도 약해진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 유로화 환율이 13% 정도 강했고 달러 대비해요. 그리고 브라질 대표적인 신흥 시장인 브라질 헤아라도 한 14%나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환율은 작년 이맘때가 뭐였죠? 뭐였죠? 어떤 거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 네. 비상계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환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작년 네. 12월에. 그래서 지금 1,470원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제자리 걸음이고요. 작년 12월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 그리고 아까 달러는 오히려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약할 때 미국 밖으로 돈이 나가면서
유동성이 확산이 확산되고 되죠. 주가도 상승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재정을 뭐 워낙 오래 일찌감치 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뒤늦게 유럽도 그렇고 일본, 뭐 한국, 미국보다 더 뒤에 재정까지도 풀면서 다른 나라들 주가가 더 좋았어요. 올해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나스닥 20% 올랐고요. S&P 500 주가가 올해 16%가 상승했는데 네. 사실 전 세계 주가도 20% 올랐고요. 그중에서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이 거의 30%, 한국은 올해 74%가 올랐으니까 뭐 스페인 45%, 아까 브라질 33%, 사실 미국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미국보다 많이 오른 나라가 훨씬 더 많다. 네. 예,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20% 오를 때 미국의 대표 지수라고 하는 S&P 500이 16% 올랐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보다 미국은 살짝 못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많이 올랐다. 왜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였고 뒤늦게 정책을 재정을 푼 다른 나라들의 경제라든가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은 그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 가능하신가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 연준이 어차피 내년 5월 달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연준 의장을 누구를 시킬까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민 중인데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두 명의 케빈 하셋, 그다음 케빈 워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시장은 케빈 하셋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신데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뭐랄까 말을 잘 듣는 분이라 이분 들어오면 금리 막 낮출 것 같다는 이제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내년 하반기 이후엔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주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시장에 좀 반영되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달러도 약하고요. 하반기 근데 이후에는 문제는 하반기 이후에 그렇게까지 낮춰놓으면 혹시 거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져서 혹시 올려야 될 정도로 나빠지는 건 아닐까 물가의 상황이. 네. 그게 오히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뭐 주가라든가 환율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 이후에 연준의장 교체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고 내년 연말에 중간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하반기 이후에 꼭 오히려 좀 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교수님, 우리는 미국과 금리 차이가 좁혀져서 다소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환율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뭘까요? 현재 11월 중순 이후에 달러가 한 2% 정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죠. 그러니까 네. 그 약한 달러보다도 더 약세예요. 기본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최근 성장이 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아직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고 아까 미국은 뭐 2.3%까지 내년도 전망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요? 이 금리 차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성장에 대한 기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요. 게다가 지금 뭐 미국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환율에 좀 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이후 예상과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보이는 건 너머 함께 살펴봤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현미였습니다. 6850님, 1250님 현미 정답 보내주셨고요. 0540님 인천에서 532 운행하면서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답 현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145님 정답 현미. 남편과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려고 하고 이제 현미를 위해서 건강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모두 정답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